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솔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입니다. 이 책을 쓴 솔 알린스키는 1930년대 후반부터 시카고시 빈민가에서 빈민 대중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 빈민 지역의 공동체 조직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공동체 조직 운동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권력 없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시스템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가 이 책에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속한 직장인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사장님 모두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우선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실무자는 꼭 읽어보세요. 계속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 목소리는 잘 안 먹혀. 성과는 있는데 조직 내 입지는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조직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이 책은 어떻게 권력을 쥔 사람과 협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실용적으로 보여줘요. 비판이나 분노보다도 냉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조직 내 비공식 구심점이거나 조직 내에 다른 조직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도 추천해요. 아직 직급이 없는 신입사원, 5년차 미만 주니어들 중에 팀 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들과 연대하고 싶다면 특히 읽어보셔야 해요. 조직 내 소모임, TF팀, 사내 캠페인 등 작은 연대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전술이 이렇게 구체적인 책은 아마 이 책이 유일할걸요? 조직을 처음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 책을 읽어보셔야 해요. 직원이 생겼는데 자꾸 내가 다 해야 되는 느낌이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사람은 아이디어로 움직이지 않아요. 구조, 감정, 동기부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권한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들을 알려줘요. 초기에 팀을 꾸리는 사람이라면 팀빌딩을 넘어 조직화 관점에서 아주 큰 통찰을 줄 겁니다.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창업가도 읽어보세요. 고객을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팬으로 만들고 싶은 대표님.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꼭 읽어보세요. 브랜드도 조직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고객을 참여자로 바꾸는 전략은 시민운동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공감대를 조직하고 행동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예요. 그럼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본 문장들을 소개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잠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책 한 권이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모두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근원은 읽고 쓰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리드 앤 리드 필사클럽. 제가 10년간 기업에서 임직원 교육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낸 독서 모임이에요. 한 달 내내 참여해도 단 5만 원입니다. 하루 1,600원이면 누구보다 진심인 나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콘텐츠도 제가 지난 10년간 써온 독서 노트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과 생각, 실패와 배움들이 이 콘텐츠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도 직접 만들었어요. 700종이 넘는 종이를 테스트했고 글을 쓰는 손끝에 감정까지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이 지류로 만든 노트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리드 앤 리드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기록과 회고가 습관이 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도 지금 이 노트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기록 노트가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급진주의자가 장발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과 조직 형성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물을 만든다고 느끼면 그는 머리카락을 자른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체제 내부에서 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우리 대중들의 변화를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고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난 다음에야 일어난다. 지금 읽어드린 문장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28쪽에 나와요.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예전에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급진주의자가 장발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과 조직 형성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물을 만든다고 느끼면 자신이 남들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로 바꿔야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저처럼 장발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전 나름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그중 한 회사의 제안이 흥미를 끌어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성장시킨 동력이 된 초기 사업 모델을 정리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사업에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분사 독립시켜서 그동안 회사 성장의 기반이 돼줬던 초기 파트너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취지도 너무 좋았고 제가 배웠던 것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회사에 합류하고 제가 맡게 된 팀원이 16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조직의 수장부터 간부, 실무자들이 모두 MZ세대였어요. 제가 속해 있던 조직과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업무 시간 동안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마치 대학교 캠퍼스 생활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채용한 이유도 회사 분위기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직원들은 업무가 가중된다고만 생각해서 적극성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계속했다고 해요. 저는 이 문제가 지나치게 수평적이기만 하고 수직적인 위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녔던 첫 번째 회사도 한때 페이스북과 시총이 맞먹을 정도로 성장이 대단히 빠른 스타트업이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망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때 경험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도 있었고 단호하게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조금씩 제 생각을 말했는데 제가 입사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저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 윗상사에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가 된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상사분의 반응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를 스카우트한 당사자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다들 힘들어했어. 너라고 배울 수 없을 거야. 이런 태도더라고요. 이 말에 발끈해서 더 오기가 생겼는데요. 더 집요하게 1대1 면담을 통해 일의 의미와 커리어의 방향성에 대해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지지해준 사람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2명뿐이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16명 중 최고참 사원 2명이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다른 사원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저로 인해 자신들이 편하게 일했던 자유가 침해받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회사 생활이 엄청 고달퍼질 것이라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고 때로는 윽박지르면서 물밑 작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두 사람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탁상 공론만 길어지고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간에 저는 손발이 묶이게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저 역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을 스스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 무리하게 팀원들을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팀원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어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체제 내부에서 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그때 이 문장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팀원들의 신뢰를 모조리 잃고 나서야 제 방식이 이들에게 강압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다시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형식의 면담을 계속 진행했고 그때 알았어요. 이들 역시 고참사원 2명의 업무 지시 방법에 불만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제가 고참사원 2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고참사원 2명을 질책하면 제보자가 난처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직원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고참사원 2명에게 저랑 함께 일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고참사원 2명 중에서도 제가 윗사람으로 오는 것을 결사반대한 사람은 사실 한 명이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시한 비전에 마음이 동해서 둘 사이에 내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두 사람이 얼마나 회사에 헌신적이었고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했는지 이해하기도 했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 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사반대했던 고참 직원 한 명은 끝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어요. 가정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모든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우리 대중들의 변화를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고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난 다음에야 일어난다. 정말 제 회사 생활이 이 문장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직원분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죠. 이 경험 덕분에 제 자신을 더 깊게 성찰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주니어 연차일 때 외부에서 들어온 고경력자 임원이 회사의 원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모두 고쳐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지적할 때 제가 지적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직하면서 스스로를 그 회사를 구원할 구원투수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없이도 거기까지 성장한 회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몹시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이후로 저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먼저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게 인과관계상 맞는 순서이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회사의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려면 우선 그 회사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을 해야 비교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판단 없이 회사를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다음 문장 소개할게요. 인생,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수단과 목적의 이야기다. 목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며 수단은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는 방식이다. 행동하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자원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동 방식들의 실현 가능성만을 생각한다. 그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지, 또한 성취를 위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수단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만 묻는다. 이 문장은 이 책 66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목적이 목표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강사이를 건너려는 목적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돌을 모아 징검다리를 놓겠죠. 오와 열이 맞지 않고 삐뚤빼뚤해도 같은 방향으로 돌이 놓이면 결국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돌이 꼭 큰 돌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큰 돌을 지지해줄 작은 돌멩이들도 많이 모아야 우리의 체중을 견딜 수 있게 단단하게 고정될 테니까요. 돌을 찾다가 큰 돌을 찾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작은 돌을 찾아도 잘 모아둘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강을 건너고 싶어서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남들이 모두 돌을 모으니까 자신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돌의 크기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리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요. 크고 멋진 돌을 찾는데 경쟁하게 되고요. 작은 돌은 실패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큰 돌로 지지했지만 작은 돌이 없어서 큰 돌이 가라앉거나 건너다가 그 돌이 기울어지면 그거 역시 실패처럼 여기겠죠. 그 실패를 보강할 작은 돌을 찾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튼튼한 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목적이 오직 다리 만들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도 치열해요. 한 번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크고 두꺼운 돌은 강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요. 회사를 다닐 때, 사업을 할 때에도 성과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 목표를 달성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금세 그 사이를 걱정과 불안함이 대신 채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전에 왜 그 성과가 필요한지, 그 일이 회사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일 시키고 잔소리하는 사람 한 명 없어도 목표라는 상전을 모시고 살게 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꾸역꾸역 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바로 주인도 없는데 타성에 젖어서 스스로 노예처럼 일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다음 문장 소개하겠습니다. 행동은 집단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한 사람의 개인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위하여 집단의 이득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개인적 구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패될 만큼 그들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 책 67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MZ들과 일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내버려 두자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중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많은 중간 관리자 또 대표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나이대가 MZ 신입사원들도 있고 4050 또래도 많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MZ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면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면 지금 꼰대는 멸종 위기입니다. 이제 꼰대들은 더 이상 부사수에게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렵게 습득한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알려주는데 가르치는 방식을 문제 삼거나 실력의 의혹을 제기하니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MZ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사수가 있다면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귀인에게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일이 많고 바쁘게 돌아가는 조직일수록 지적할 때 맥락까지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출근할 때 가방은 들고 다녀야지. 스레바 질질 끌지 말고 신발로 갈아 신고 와. 등등의 조언은 사실 이런 맥락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고객사에 방문하는데 출근할 때 가방은 들고 와라. 손님이 우리 회사로 방문하시는데 스레바 말고 신발로 갈아 신고 와라. 어떠세요? 맥락까지 들으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런데 진짜 정신없이 바쁘면 이런 맥락 설명이 잘 안 되고 결론만 지시처럼 툭툭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사도 다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으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지, 왜 이런 지적을 받았을지 숨은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기술이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받으며 체득한 비즈니스 매너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본 MZ들은 꼰대랑 빌런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꼰대가 잔소리 많은 사람이라면 빌런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 자신보다 돋보일까봐 업무를 회방 놓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중요한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인간관계를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로만 판단하는 사람 등등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라 그냥 빌런입니다. 빌런들 대응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달아둘게요. 지금 꼰대 포지션인 베테랑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계속 해주셔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양심을 위하여 집단의 이득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개인적 구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패될 만큼 그들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대단해요. 한마디로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싫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회사라는 한 배에 같이 탄 동료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 말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수님들, 부사수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